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는 화법과 작문 통합 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주에는 화법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두 번째 주에는 작문 문제를 이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자, 오늘은 이제 화법과 작문 중에서 화법 작문 통합 문제를 대비하는 방법. 이번 주부터 이제 3주가 마지막까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은 그 화법 작문 통합의 첫 시간, 바로 화법 작문 통합 중에서도 화법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수업 중에 내용을 녹화를 했었는데 이게 또 중간에 날아가는 바람에 이렇게 따로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 3-40분 정도 바짝 수업을 하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직접 연락을 하셔서 질문을 해도 충분히 다 받아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핵심적인 내용 중점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최근 고3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화법작문 통합 문제가 이제 5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죠. 자, 이 화법작문 통합 문제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경향성을 보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가나 지문 2개의 지문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에서는 화법 지문이 등장을 하죠. 그 중에서 대부분이 학생들이 토의를 하는 내용이나 혹은 전문가와의 인터뷰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화법 작문 통합 문제에서 화법 지문으로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지문에서는 이제 작문 지문이 제시가 되는데 이 작문 지문은 결과적으로 가를 토대로 쓴 글, 요거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지난 수능이었죠. 2026학년도 수능의 경우 가에는 화법 지문으로 방송 대담을 제시해줬고 나에도 화법 지문으로 학생들의 토의 내용, 방송 대담을 토대로 한 토의 내용을 제시를 한 다음에 다에는 이걸 바탕으로 쓰는 작문 지문이 제시되는 이렇게 가나다에 좀 더 복잡한 형식도 요즘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완전히 놓지 말고 유념을 하면서 내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형태로는 작문 지문이 먼저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를 토대로 학생들이 대화를 나누는 화법 지문이 뒤에 제시가 되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가 가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역시 같이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실제로 우리가 화법 작문 통합 문제 같은 경우는 5문항이 등장을 하는데, 자, 그 중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화법에 관련된 문제가 보통은 원래는 2문제였는데 최근에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화법 작문 통합적인 문제가 이제 원래는 보통 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2문제씩 제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존재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작문과 관련된 문제는 얘는 좀 고정적으로 2문제가 나오는 그런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화법이 한 문제가 나오면 화법 작문 통합이 2문제가 나오고 화법이 2문제가 나오면 화법 작문 통합이 한 문제가 나오는 이런 형식을 많이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 지문에 화법 지문이 출제가 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건 당연히 화법에 관련된 문제죠. 바로 말하기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가 역시나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화법 지문과 차이점은 바로 뭐다? 기존 화법 지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발표라든지, 그쵸? 그 다음에 강연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같이 일종의 일방적인 말하기를 취하는 그런 글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하기 방식을 파악을 했었죠. 그런데 화법 지문, 통합적인 내용의 지문 같은 경우는 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학생들의 토의 내용이나 혹은 인터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제시를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통합의 말하기 방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상호작용. 2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상호작용적인 그 말하기 방식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말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발화를 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 발화를 한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발화로 인해 생겨나는 효과가 무엇인지,
혹은 우리가 토의나 토론 같은 경우는 보통 사회자 같은 사람들이 존재해요. 실제로 최근에 뭐 학생들의 대화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거의 토의와 유사한 형태의 그런 지문도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도 사회자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학생이 꼭 한 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이 사회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그 말하기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묻는 것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화법 지문과는 약간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라는 것도 우리가 유념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화법 지문의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발화 특징이나 의도, 그리고 뭐 여기서 플러스 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죠? 효과. 글씨가 잘 안 써지는데, 자, 효과 같은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역할,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중심으로 우리가 같이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세 번째 이제 문제가 보통 화법 전문 통합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화법 지문의 발화가 장문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요걸 묻는 문제가 등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유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 지문과 바로 나 지문 사이의 일종의 내용 일치 여부, 요거를 묻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에서 나왔던 내용이 나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읽기 방식도 사실적 읽기, 내용 일치 방식으로 파악을 하면은 보다 더 시간을 절약하면서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화법 전문 통합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사용된 자료의 연관성, 이 자료가 이 부분에 사용되는 게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이런 유형의 문제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바로 장문 문제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장문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글쓰기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실제로 우리가 글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설명문, 그렇죠? 설명하는 글, 그 다음에 논설문,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지만 실제로 화법 장문에 많이 등장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건의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안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글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당연히 파악하는 것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또 보는 유형이죠. 바로 초고의 일부를 제시해줘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고쳐 썼는가, 혹은 초고의 내용과 고쳐 쓴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유형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바로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초고 내용의 반영 여부를 묻는 문제가 등장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바로 글만 제시해 주는 거죠. 초고와, 그렇죠? 고쳐 쓴 글 사이에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 요걸 묻는 문제, 즉 역으로 어떻게 보면은 개요의 내용을 묻는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도 두 개의 글을 비교만 하는 그런 간단한 우리가 방식만 사용을 해도 충분히 우리가 풀 수가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화법 전문 통합 문제도 사실 전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올려놓고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화법 장문 통합 문제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바로 뭐다? 화법과 장문의 연장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법과 장문이 통합으로 제시돼서 지문의 길이가 조금 길어져서 학생들이 은근히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이 있는데, 사실 이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거기에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결국 핵심은 바로 뭐다? 화법 지문은 화법의 방식대로, 장문 지문은 장문의 방식대로 분석을 하면은 우리가 보다 쉽게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화법 장문 통합 문제가 한두 문제 출제가 되는데 결국은 바로 뭐다?
화법 지문의 내용이 어떻게 장문에 반영되었는가라는 기본적인 연관성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내용 비교하기, 사실적 읽기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충분히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유념을 해두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지문, 바로 이제 말하기 방식을 파악하는 화법정문 통합에서도 결과적으로 화법 부분에서는 어쨌든 이 화법이라고 하는 게 말하는 법을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과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실제 지문을 가지고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칸은 전통문화 연구 동아리 학생들의 대화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일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기서도 보면 지금 여러 명, 특히 3명의 학생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에서 각각의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발화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죠? 발화에 우리가 첫 파악을 해야 될 게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발화의 태도, 그쵸? 그 다음에 의도. 요런 건 당연히 화법 지문을 파악하면서 우리가 파악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아까 얘기했듯이 화법 자문 통합 지문에 제시되는 화법 지문 같은 경우는 상호작용을 하는 말하기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파악해야 될 게 바로 뭐다? 상대방 의견에 대한 동의 여부.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는가, 반대를 하고 있는가, 이걸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근거를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 상호작용하는 말하기에서는 꼭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자, 학생일이 얘기하죠. 교지에 우리 동아리 이름으로 글을 싣기로 했잖아. 그쵸? 자, 일단 여기서 교지에다가 글을 쓴다고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사실 두 가지 정보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이 글이 올라가는 매체, 사용하는 매체는 바로 무엇이냐? 인쇄 매체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글을 읽는 독자는 바로 누구시다? 바로 우리 학교 학생들.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바로 예상 독자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정보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말인 것 같지만 특히 학생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이런 걸 되게 간과하기가 쉬운데 어쨌든 우리가 작문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글을 쓸 때는 예상 독자가 누구냐를 상정을 하고 글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예상 독자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쓸 수 있는가, 매체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죠. 왜? 내가 어떤 자료를 선택해서 쓸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교지에 우리 동아리 이름으로 글을 싣기로 했잖아.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한다는 전통 한지에 대해 쓰기로 한 거 기억하지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기억하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이전에 이것에 대해서 발화를 하기로 학생들끼리 서로 어떻게 약속이 된 상황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추가로 볼 수가 있는 내용이죠. 자, 계속 봅시다. 전통 한지의 우수성부터 얘기해 볼까? 자, 우수성부터라고 했어요. 부터라는 건 바로 뭐다? 이후에 다른 것도 얘기하겠다라는 거고, 이것이 바로 뭐다? 이 학생들의 대화의 첫 번째, 그렇죠? 바로 이 학생들의 대화의 주제 첫 번째가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얘기하고자 하는 대상은 바로 전통 한지의 우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생 2가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 전에 지금 학생 1이 말하는 내용을 딱 보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바로 뭐다? 일종의 토의나 토론을 할 때 사회자와 굉장히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발화에서 이 학생이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우리가 이야기할 화제를, 그쵸? 제시를 해주는, 그리고 어떤 순서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지를 제시해주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에 대해서 학생 2가 얘기하는 걸 보도록 합시다. 조사해보니 유럽에서는 손상된 종이 문화재를 원상태로 되돌리는 용도로 우리 전통 한지를 사용하고 있대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 한지를 사용하는 사례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학생 3이 얘기합니다. 나도 봤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뭐다? 학생이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자신도 똑같은 것을 본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이 중요한데 바로 한지가 보존성이 좋아서 그렇대. 즉 외국에서 왜 이렇게 한지를 오래된 종이를 복원하는데 쓰는가에 대한 이유를 오히려 학생 3이 제시를 해주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목재 펄프로 만든 서양 종이는 빛에 취약해서 변색, 퇴색이 발생하는데 전통 한지는 빛에 안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학생 3은 그렇죠? 학생 3이 하는 역할은 바로 뭐다? 바로 학생 2가 얘기한 것을 학생 3이 근거를 제시해서 한 번 더 얘기해주는 일종의 부연의 역할을 한다. 혹은 상술, 상세하게 서술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서양종이는 빛을 받으면 색이 잘 변하는데 전통 한지는 빛에 더 강하다는 말이지. 자, 여기서 지금 이 학생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질문의 의도는 바로 뭐다? 상대방이 이야기했던 것이 내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를 어떻게 확인을 하는 질문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말하기에서 말하기 방식, 태도, 의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생 3이 또 얘기하죠. 또 중국, 일본에서도 전통 한지처럼 당나무로 만든 종이가 있지만 전통 한지는 섬유 저직이 곧 교차로 배열되어 더 질기고 오래 간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장점을 이렇게 첫 번째랑 두 가지의 방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수한 전통 한지가 정작 국내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고 있어라는 거죠. 자, 학생 1은 바로 뭐다? 지금 은근슬쩍 두 번째 주제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바로 뭐다? 한지 사용에 대한 일종의 실태, 현실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학생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랬더니 이제 학생 2가 또 대답을 하죠. 맞아, 잘 사용되지 않으니 제작업체도 많이 줄었다고 들었어. 또 전통 한지가 계승될 수 있었던 건 장인들 역할이 큰데 요즘은 기술 전수 받을 사람도 별로 없다고 해. 자, 그래서 제작업체도 많이 감소를 하고 있고, 그쵸? 그 다음에 기술 전수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재 일종의 바로 뭐다? 한지가 잘 사용되지 않는 문제점. 그쵸? 바로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또 올려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자, 그러면 이제 주제를 이 학생이 이제 앞에 거 문제 상황을 제시한 다음에 주제를 바꿨어요. 그쵸? 자, 바로 이 주제는 바로 한지 사용에 대한 사용량을 늘리기 위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그쵸?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고 있고 이것은 주제 두 번째가 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계속 살펴보면 그렇죠? 자, 전통 한지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라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죠. 자, 늘 얘기하지만 이 학생 정말 사회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죠. 자, 학생 2가 얘기합니다. 우선 높은 품질을 유지해야 된다. 해결 방안을 첫 번째를 제시를 해주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려면 전통 방식으로 만들고 국내산 당나무로만 사용해야 돼. 또 기술 전수 교육도 필요하다. 바로 두 가지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봅시다. 품질 유지도 중요하지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품질 유지도 중요하지만이라는 것은 바로 뭐다? 너의 말의 일부는 인정하지만 나는 기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중요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사라지게 될 거야. 즉 바로 뭐다? 이 학생이 얘기하는 것은 사용처를 늘려야 한다라는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고 있죠. 자,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자, 그러니까 지금 학생 2는 바로 뭐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학생 2는 학생 3의 생각에 동의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전통한지 사용을 늘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학생 2는 세 번째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학생 3이 제시하는 그 해결책은 바로 뭐냐? 민간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 한지로 만든 생활용품이나 공예품 같은 것의 사용을 늘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쓰이는 한지는 기계로 만들거나 수입선 당나무로 만든 품질 낮은 한지가 대부분이야. 그렇게 해서는 전통을 계승하기가 어려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학생 2는 바로 뭐다? 역시 이 부분에서는 학생 3의 내용의 의견에 반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학생 3이 또 얘기하죠. 민간에서 쓰인 한지가 대부분 품질이 낮다는 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 그쵸? 즉, 바로 뭐다? 너가 주장을 하려면 바로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그에 대한 확실한 통계 자료와 같은 근거가 필요하다. 바로 근거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옛것을 유지해야만 전통의 계승일까? 보존만이 옳은 건 아니라고 봐. 자, 그러니까 이제 또 학생 1이 얘기를 하죠. 그쵸?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니까 너희는 각각 전통 한지의 원형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입장과, 그쵸? 이게 학생 2의 입장이었죠. 그 다음에 두루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 그쵸? 두루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 이게 학생 3의 입장이었죠. 자, 그 말은 바로 뭐다? 여기서 학생 1이 하고 있는 역할은 바로 뭐다? 두 학생의 의견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각각의 입장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학생 2가 얘기하죠. 자,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전통 한지와 그 제작 기술에 자부심을 갖고 명품의 가치를 지켜나가 전통 한지가 더 사랑받도록 해야 한다는 거야 라고 해서 전통 한지의 사용처나 이런 걸 늘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근데 난 사용 가치 측면에서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그쵸? 비록 품질이 옛 수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하는 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 그쵸? 실제로 전통 한지가 친환경 소재, 인체 친화형 소재로도 주목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학생 2와 학생 3의 의견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죠. 일종의 토론으로 치면은 마지막에 이제 자신들의 주장을 한 번 더 하는 최종 변론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학생 1이 얘기하죠. 얘기 잘 들었으면, 잘 들었어. 들으면서 메모에 들었으니 잘 정리해서 글을 써볼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학생의 대화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는 학생 1,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종의 사회자의 역할을 했었던 학생이었죠. 그쵸? 자, 이 학생 1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네요. 그쵸? 보도록 합시다. 자, 대화 참여자에게 대화에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아니죠. 오히려 바로 뭐다? 이 학생은 화제를 제시해줬고 학생 2와 학생 3이 굉장히 불타서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눴죠. 자, 2번. 대화 참여자에게 추후 모임에서 논의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요 부분도 틀렸습니다. 오히려 실제로는 뭐다? 이전에 우리가 이런 걸 얘기하자고 약속했지?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자라고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3번. 두 대화 참여자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거는 맞아요. 아까 마지막에 정리한 부분이죠. 그런데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두 사람이 싸운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틀렸다고 볼 수 있겠고, 자, 4번. 대화 참여자에게 질문을 하여 대화 내용을 전환하고 있다. 그쵸? 자,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쵸? 아까 앞에서 보면 바로 뭐다? 왜 현재는 잘 사용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면 해결 방안이 무엇일까라고 질문에 하는 방식을 통해서 앞으로의 대화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제로 얘기해야 될지를 던져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된다는 거죠. 자, 5번은 대화 참여자가 제시한 정보에 대해 출처를 요구하고 있던 학생은 학생 3이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가라는 걸 본다면 그렇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이제 말하기 방식을 파악하는 두 번째 유형입니다.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토론 내용을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가는 반대 신문식 토론의 일부이고 나는 토론에 참여한 반대측 학생이 작성한 소감문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반대 신문식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일반적인 토론은 기본적으로 서로 찬성과 반대가 서로 먼저 입론하고 찬성 입론이 먼저 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느냐? 우리가 토론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고 그것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게 토론의 주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찬성하는 측은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쪽이고 반대하는 측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 측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문제가 없다는 걸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토론은 찬성 측이 먼저 입론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사회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걸 먼저 입증할 책임이 존재를 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토론에서는 찬성이 먼저 입론, 그 다음에 반대가 다시 입론, 그리고 잠깐의 시간을 준 다음에 뭡니까? 찬성과 반대 측에서 각각 이제 반론을 하고 최종 변론하고 마무리하는 식인데, 반면에 반대 신문식 토론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먼저 찬성 측이 입론을 하게 되면 바로 이것에 대해서 반대가 반론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반대 측이 입론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찬성 측이 반론을 하는 입론과 동시에 그에 대한 반론이 함께 진행되는 이러한 토론을 우리는 반대 신문식 토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당연히 우리가 그 갈래의 특징 같은 건 알아두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를 통해서 토론자들이 어떤 태도로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토론의 논제는 규격화된 초보 운전 표지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 그렇죠? 변화를 해야 한다라는 게 주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입니다. 먼저 찬성 측 입론해 주세요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이 사회자가 이 한마디 말에서 하는 역할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바로 토론의 주제인 논제를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누가 먼저 발언을 해야 되는지 발언의 순서를 이렇게 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토론에서의 사회자의 역할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찬성일이 그에 대해서 입론을 하는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얼마 전 초보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초보 운전 표지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즉 바로 뭐다? 여기에서 제시한 요 내용이 바로 뭐다? 이러한 논의가 발생하게 된 배경을 제시를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현행법에서 초보 운전자는 면허 취득일을 기준으로 정의하는데 이것으로는 면허 취득자의 실제 운전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현행법의 문제점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면허만 따놓고 운전하지 않는 흔히 얘기하는 장롱면허인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으로는 초보 운전자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따라서 이번 토론에서는 관련 연구들을 참고하여 초보 운전자라고 하는 말은 바로 뭐다? 자동차 보험 가입 경력 기준 1년 미만자로 정의했다. 왜? 운전을 하게 되면 무조건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면허가 있음에도 가입을 안 했다라는 건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찬성 1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다?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되는 용어의 의미를 정의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걸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
두 사람이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어떤 그 개념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개념으로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서로 대화가 안 통할 거 아니에요. 서로 다른 내용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용어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정의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38번 문제도 보면 1번이 바로 뭐다? 핵심 용어를 정의한 후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지는 이따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으면서 이를 통해서 이 토론은 앞으로 이런 의미로서 초보 운전이라는 말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미리 제시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초보 운전자는 운전이 서툴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보 운전자의 사고율이 전체 운전자의 평균에 비해 18%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쵸? 자,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자신의 주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계 자료를 그쵸?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쵸? 왜? 여기에 통계 자료에 대한 출처가 아직 제시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일단 그렇게 염두에 두고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교통사고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일본에서는 1970년대부터 초보 운전 표지 의무 부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해외에서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일본이라는 거죠. 즉, 여기서 해외 사례를 제시를 해주고 있죠. 자, 표지를 의무하여 초보임을 알리는 것은 초보 운전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편 표지의 내용과 형식을 자율에 맡겨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초보인데 못해준 거 있어 라는 표지를 커다랗게 붙인 차를 봤습니다. 바로 뭡니까? 발표하는 사람이,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겪었던 실제 경험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선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그런 걸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이는 다른 운전자의 불쾌감을 유발하고 또 운전자의 후방 시야를 가려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이런 것들은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자유로서 정당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 규격화된 표지를 제작하고, 그래서 여기서 학생이 주장하는 건 바로 뭐다?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규격화된 표지를 제작하고 배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초보 운전자는 이를 어떻게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해야 된다라는 걸 입론 과정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음 반론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일단 우리가 38번 문제를 먼저 보면은 지금 찬성인의 입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걸 구하라고 하고 있는데, 자, 1번 아까 얘기했듯이 핵심 용어를 정의한 거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대의 동의를 구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보면 외국의 사례를 분류했다. 자, 이것도 약간 이건 세모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국의 사례를 제시했다라고 하면 맞지만 분류했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맞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논의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도 역시 아니죠. 여전히 그 초보 운전 표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걸 의무화해야 된다라는 주제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죠. 자, 3번 특정 경험을 활용했다. 그렇죠? 아까 본인이 직접 초보인데 보태준 거 있어 라는 표지를 커다랗게 붙인 차의 모습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틀린 건 바로 뭐다? 기존 정책의 목적을 설명하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자, 4번 최근 발생한 사건을 언급하며 논의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바로 최근 발생한 사건이 바로 뭡니까? 최근에 보시면은 뭐죠? 자,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얼마 전 초보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된다는 거죠. 자, 5번 정책이 변화한 과정. 그쵸? 정책이 변화한 과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쵸? 그리고
논의의 배경도 역시 우리가 배경은 물론 이런 부분이 배경이다라고 볼 수는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맞다라고 보기보다는 셈으로 놓을 수 있지만 확실히 여기서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간단하게 입론 부분만 봐서 얘기해라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입론 부분 정확하게 해당하는 부분만 읽고 문제를 풀어도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절약을 하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일단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이어서 반대측에서 반대 신문해 주세요. 자, 역시 발언의 순서를 지정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반대 이 학생이 얘기합니다. 질문에 앞서 방금 찬성 측이 한 발언은 표지 규격화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상대 주장의 허점을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은 바로 뭐다? 스티커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상대방도 암묵적으로 인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보 운전자 사고율에 대한 통계의 정확한 출처를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출처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근거의 출처를 요구를 합니다. 왜? 그렇죠? 바로 이 출처에 따라서 그 주장에 대한 신뢰성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찬성 측에서 얘기를 합니다. 2022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자, 그 자료에서처럼 초보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면 표지 부착 의무화로 사고가 감소할까요? 라고 물어봤죠. 즉 바로 뭐다? 찬성 측에서 얘기한 정책을 실천을 했을 때, 실행을 했을 때 정작 그것이 효과가 있는가? 실효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경력 운전자들이 도로 위에서 초보 운전자를 확인하게 되면 이들을 배려하는 태도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초보 운전자의 사고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배려하는 태도 중요하죠. 그런데 일부 경력 운전자들이 표지를 부착한 초보 운전자에 대해 위협 운전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즉 사람에게만 맡기면은 사실 우리가 그걸 장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찬성일이 대답을 합니다. 표지를 보고 위협 운전을 하는 것은 제도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뭐다? 잘못된 운전 문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잘못된 운전 문화 역시 표지 부착 의무화를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라면서 대답을 이어가고 있죠. 자, 그럼 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저희도 운전 문화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자, 이것은 바로 뭐다? 바로 찬성 측의 의견의 일부를 어떻게 하고 있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토론에서 우리가 100% 내 말이 맞고 100% 네 말이 틀려 하는 태도는 오히려 자신의 약점만 크게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의 말도 맞지만 중요도상 이게 더 중요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토론의 오히려 올바른 자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의무화로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표지를 규격화해 제작하고 배부하려면 국가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비용이 발생할 텐데 결국 득보다 실이 더 크지 않을까요? 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비용과 효과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비용이 더 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찬성 측에서 또 반박을 하죠. 자, 안전과 생명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비용의 측면으로만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거죠. 자, 반대가 또 반론을 하죠. 표지 의무화는 제재를 가한다는 뜻인데 위반자를 적발하는 등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즉 바로 뭐다? 정책의 실현 가능성.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실에서 실천할 수 없다면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찬성인이 뭐라고 한다. 잠시 생각하니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실수를 하네요. 그렇죠? 바로 반론에 대한 뭡니까? 재반박을 하지 못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이어서 반대측 입론해 주세요 해서 반대측으로 이제 순서를 넘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3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가 이 입론 부분에 찬성 1의 입론을 통해서만 답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풀어봤지만 실제로 이제 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끝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똑같은 질문으로서 이제 다음 문제 바로 발화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였어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은 우리가 다 분석을 해봤기 때문에 문제를 바로 보도록 합시다. 자, 반대신문의 목적을 고려할 때 바로 뭐다? 기읍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읍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초보 운전자 사고율에 대한 통계 정확한 출처를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통계의 출처를 묻는 질문이었죠. 자, 기억은 상대가 근거로 인용한 자료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에 대한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당연히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니은을 보도록 합시다. 자, 그 자료에서처럼 초보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면 표지 부착 의무화로 사고가 감소할까요? 그쵸? 바로 실효성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죠. 자, 니은은 저 초보 운전 표지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면 사고가 감소한다는 상대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바로 무엇이다? 표지를 부착하는 것과 사고율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3번. 자, 디귿은, 그죠? 디귿을 보면, 자, 일부 경력 운전자들이 표지를 부착한 초보 운전자에 대해 위협 운전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는, 자, 상대의 주장이 경력 운전자의 입장만 반영하여 공정하지 못하다? 라는 것은 전혀 틀렸죠. 그쵸? 즉, 바로 뭐다?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다? 개인의 그런 소양에 관련된 일종의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관련된 문제를 사람들이 강제한다고 우리가 확답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일종의 실효성에 대한 그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리을을 보게 되면은 그렇죠? 자,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바로 뭐다? 비용이 발생할 텐데 결국 득보다 실이 더 크지 않겠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상대의 주장을 비용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지, 그쵸? 바로 비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쵸? 실질적인 이익이 있냐, 손해가 되냐라는 걸 확인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미음은, 자, 표지 의무화는 제재를 가한다는 뜻인데 위반자를 적발하는 등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즉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묻는 의도를 발휘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음에서 바로 뭐다? 미음은 초보 운전 표지 의무화 제도를 운영하는 일이 실행 가능한지, 그쵸?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다. 역시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유념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결국은 이 화법작문 통합도 결국은 화법에 대한 내용이고, 다만 이전 거랑 차이점은 바로 뭐다? 상호작용하는 말하기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좀 세세하게 판단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건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 바로 발화 계획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이런 걸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개요와 그렇죠? 관련되어 있는 문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사실 이런 문제는 지문보다는 바로 뭐다? 문제에 제시된 개요표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본 다음에 지문을 읽어보면서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해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진짜 선생님 말대로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문보다는 바로 뭐다? 개요를 먼저 봐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자, 다음은 가해 전문가들이 대담을 준비하여 쓴 메모의 일부이다. A부터 E와 관련하여 계획한 내용 중 가에 나타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죠. 요것만 여기 있는 바로 이 개요만 우리가 먼저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이런 걸 늘 얘기를 하지만 바로 객관식을
서술형으로 풀기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즉 바로 뭐다? 여기에 쓰여 있는 개요가 실제 글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어느 부분에서 반영되고 있는가를만 먼저 다 찾아놔도 여기 있는 선지들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요를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할 때는 당연히 밑줄만 채워놓고 그 내용이 어느 부분에서 반영되고 있는지를 찾아서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럼 전문가 1의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땡땡 문화권 상설 전시실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유물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물 연구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세 번째는 유물 보존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라는 걸, 요 세 가지를 주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반면에 전문가 2는 그렇죠? 자, 박물관 운영 과정에서 바로 뭐다? 시민이 적극 수용되어야 된다. 시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박물관이 그저 유물을 보는 것이 아닌 바로 복합 문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거 최근에 제일 잘하는 게 바로 국중박, 국립중앙박물관이죠. 그쵸? 그래서 국주나 이런 것도 인기가 많죠. 자,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지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방송 대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안녕하십니까. 특별기획 박물관의 바란다입니다. 우리 지역 박물관은 증축을 추진하면서 시민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박물관의 발전적 변화를 모색하고자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공간 구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공간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은 전문가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봅시다. 자, 이 지역은 전문가 1이죠. 이 지역은 땡땡 문화의 중심지였고, 박물관에서는 토기와 왕릉의 왕관 등 땡땡 문화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유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땡땡 문화권 상설 전시실의 규모를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바로 뭡니까? 지금 전문가에게 아까 자신이 얘기했었던 것의 첫 번째, 계획 첫 번째 부분의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뭐다? 땡땡 문화의 중심지였고 이 유물이 많으니까 규모가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진행자, 지역의 역사와 유물을 고려해 상설 전시실 규모를 늘리자는 말씀이군요. 자, 지금 이 진행자는 바로 뭐다? 이 부분에서 그쵸? 바로 전문가 1이 했었던 얘기를 어떻게 내용을 한 번 더 요약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말한 거의 핵심이 뭐냐 하고 한번 찝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진행자가 하고 있는 역할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하죠. 자,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하니까 저 역시 동의합니다. 자, 전문가 2도 역시 마찬가지 바로 뭐다? 바로 전문가 1의 말에 동의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교육, 공연, 시민교류 등을 위한 시민 활용 공간을 확보해서 박물관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해야 된다. 그쵸? 아까 우리가 개요에서 봤었던 내용이죠. 바로 요 내용이 바로 뭐다? 개요의 요 두 번째 주장의 내용이었죠. 개요의 두 번째에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쵸? 자, 그럼 또 계속 이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전문가의 교육 공간의 확보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그쵸? 일부적인 내용에서는 바로 뭐다? 전문가 1의 생각에 동의를 한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바로 뭐다? 교육 공간 이외의 시민 활용 공간보다는 뭐다? 유물 보존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아까 개요에서 얘기했었던 바로 요 전문가 1의 주장 중에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존 공간의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류의 귀중한 유산을 보호하는 게 박물관의 본연의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거는 바로 뭐다? 바로 박물관의 본연의 기능이, 그렇죠? 바로 인류의 유산을 보호하는 거다. 본연의 기능에 더욱더 충실해야 된다라는 게 근거라는 거죠. 자, 보존 공간이 부족해 5년 만에 재증축한 네모네모 박물관의 전철을 밟으면 곤란합니다. 즉 바로 뭐다? 이전에 바로 보존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생겨났었던 문제, 그쵸? 예전의 사례, 이전 사례를
여기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증축할 공간에 한계가 있으니 본연의 기능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박물관의 본래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전문가 이가 또 역시 얘기를 하죠. 말씀에 공감하지만 이번 중축을 계기로 박물관이 시민에게 더 다가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공간 구성에 대한 두 분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운영상 중점을 둘 부분을 논의해 볼까요? 자, 전문가가 방금 뭡니까? 사람들의 얘기를 뭐 싸울 것 같아서 말렸을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사람들의 얘기를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운영상 중점을 둘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무엇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사회자는 화제를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전문가 1이 다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박물관의 핵심은 유물 보존과 연구입니다. 특히 충분한 연구가 전제되지 않으면 내실 있는 전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물 연구를 강화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그쵸 바로 개요에 있었던 내용이죠. 그쵸 바로 이것은 뭐다? 두 번째 개요의 내용이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랬더니 또 전문가 2가 얘기를 하죠. 자, 봅시다. 자, 최근 새로 제시된 박물관의 정의에 공동체의 참여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죠. 자, 최근에 이제 박물관의 정의가 변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변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는 박물관 운영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내용 어디서 본 것 같죠? 그렇죠?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이 사람의 개요의 첫 번째 내용 D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저는 이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방금 하신 말씀이 어떤 식으로 실현될지 궁금하네요. 자, 박물관에서 운영할 교육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시민에게 의견을 묻고 이를 운영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실현을 할 것인지, 실행을 할 것인지, 실행 방법도, 그렇죠? 여기서는 실행 방법을 제시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시민에게 의견을 묻고 이를 운영에 반영하면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겠군요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그 발언에 대해서 그죠 정리를 한 다음에 추가 설명을 함께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A 부분이죠, 그렇죠? 자, A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었으니까 여기 있는 부분만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자, A는 자, 박물관에서 지역의 역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유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을 그렇죠? 자, 이유로 제시한다. 바로 앞부분에 있었죠. 바로 유물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2번 B는 자, 저 밑에 있었어요. 그쵸? 자, 내실 있는 전시는 충분한 연구가 선행돼야 가능함을 언급하며 그쵸? 바로 뭐다? 박물관의 핵심은 보존과 연구 그리고 충분한 연구가 전제되지 않으면 내실 있는 전시가 어렵다라는 걸 얘기를 함으로써 유물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제시를 해주고 있죠. 자, C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 중간쯤에 있었죠. 자, 박물관 본연의 기능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다시 증축하게 된 다른 박물관의 사례. 그죠? 다른 박물관이 바로 어디였습니까? 여기 보면 네모 박물관의 전철을 밟으면 곤란하다 얘기했기 때문에 맞죠? 자, D에 관련된 내용은 밑에 있었어요. 그쵸? 자, 밑에 좀 내려서 보게 되면 저 D의 내용을 보면 자, 박물관의 정의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을 언급하며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그쵸? 여기서도 보면 바로 뭐다? 최근 새로 제시된 박물관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저 E에 대한 내용은 요 윗부분에 있었어요. 자, 보게 되면 자, 박물관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면 공간별로 시민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다양함을 이유로 제시한다. 자, 이 부분에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자는 얘기는 했지만
공간별로 시민이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는 제시하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개요를 어떻게 문제에 반영을 할 것인가, 글에 반영을 했나, 혹은 말하기에 반영을 했나라는 거는 우리가 화법과 작문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이다 라는 거 꼭 염두를 해 두도록 합시다.